안녕하세요. 의사벨라의 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과학 원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갑상선 질환 3탄이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갑상선 암, 뭘부터 알아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암들은 보면 고령층에서 주로 암이 생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들을 보면 20대부터 발병을 한단 말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 갑상선암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분화가 잘 된 암, 분화도가 나쁜 암.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줄기세포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네,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줄기세포에서 피부세포, 신경세포, 갑상선세포, 간세포 이렇게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데, 원시적인 줄기세포에서 각각의 장기 고유한 기능을 갖는 세포로 변형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해요. 그래서 분화도가 좋은 암이다 그러면 갑상선으로 분화된 것처럼 암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갑상선의 모양이나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눈으로 보기에 암세포들은 병리사들이 보면 정상세포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분화암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모습을 잃고 있는 아주 심각하게 변형이 된 그런 암세포이기 때문에 미분화암인 경우에는 경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보통은 진단되고 6개월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5년을 넘기기는 거의 힘든 걸로 돼 있어요. 아, 이게 경과가 안 좋으면.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미분화 갑상선암은 1% 내외 정도로 적고,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분화도가 좋은 유두암이나 여포암 그런 종류의 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3기 이내에만 진단을 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완치율이 높은 암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암이 그런 게 아니고 분화도가 좋은 암이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에서 진단이 되면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져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겠고, 미분암인 경우에는 진행이 워낙 빨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조기에 알려면 자기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보통 이제 암이 증상이 나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특히 몸속 깊숙이 있는 장기는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갑상선은 목 앞에 여기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자기가 만져보고 똑같은 멍울이 만져진다 그래서 오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게 잘 보는 상대방이 여기 목이 좀 튀어나온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마사지를 받으러 갔더니 마사지 하시는 분이 목에 멍울이 잡힌다. 그래서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이 진행을 하게 되면 후두신경 이런 걸 침범할 경우에는 목소리가 쉬게 되고, 식도를 침범하게 되면 음식을 삼키기가 힘든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끔 이 볼록 튀어나온 게 물혹일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물혹일 경우에는 암이랑 완전 상관없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물혹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에 있는 양성 종양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로 경과 보면서 크기가 커지는지 관찰을 하면 되고,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종양 부위에서 바늘을 찔러서 세포를 일부 얻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침 흡인 검사라고 하는데, 바늘을 찔러서 암세포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죠. 이제 진단 방법으로는 초음파 검사가 있다, 이 정도가 있는 거죠? 초음파로 보면 양성 종양하고 암하고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게 보여요. 암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초음파 소견이 있다 그러면 세침 흡인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암세포가 나오면 좀 더 추가적인 정밀 검사로 CT나 여러 가지 병기 판정을 위한 검사를 하고 수술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갑상선 암의 원인이 중요한데,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암의 원인 뭐가 있을까요? 갑상선암은 대표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방사선 피폭을 받으면 현저하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가까운 예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사고 전후와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 어떤 보고에 의하면 20세 이하 청소년들은 갑상선암이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드문 걸로 나타났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가까운 지역에서는 청소년 갑상선암이 50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특히 10세 미만 소아 갑상선암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아 갑상선암도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사선에 어린 나이 때 노출이 되면 암이 발병할 수가 있고 이제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치료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갑상선암은 일단 제일 중요한 치료가 수술이고 수술적으로 이제 갑상선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갑상선 조직을 남겨놓으면 추적 검사할 때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기고 남은 갑상선 조직에서 또 갑상선암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림파선을 침범했거나 갑상선암 크기가 처음부터 수술 전부터 컸던 경우 이런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정상적인 갑상선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유관적으로 갑상선 조직을 다 없앤 다음에 혹시 눈에 보이지 않게 남은 갑상선 암 조직이 있을 때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위원소를 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갑상선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술하고 그 이후에도 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분화도가 좋은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한 3기까지는 그런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90% 이상이 생존하게 되고 임파선이나 폐전이 같이 진행된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생존하는 거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갑상선 암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완치가 될 경우가 높다고 했으니까 약을 평생 먹을 경우는 없는 건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갑상선 암을 수술할 때 보통 전절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갑상선 조직을 없애버렸으니까 네. 호르몬이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저하증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돼요. 아.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쓰게 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용도로 분비를 하는데 갑상선에 주는 일종의 마중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거를 분화도가 좋은 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오게 되면 얘도 더 활성화가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수치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는 재발률의 차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갑상선 호르몬을 쓰게 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상선의 재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갑상선의 암 조직을 없애는 치료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거랑 방사선 요오드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갑상선 암 걸렸던 연예인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네. 엄정화 씨도 네.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다고 그러고 오요나 씨 배우 그리고 가수 박정아 씨도 갑상선 암으로 수술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재범 씨 부인이 갑상선 암으로 얼마 전에 사망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검진을 할지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드린 대로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포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에서 방사능의 피폭이 되었거나 또는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과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방 차원에서요? 조기 발견 차원에서. 조기 발견 차원에서. 갑상선암은 1기, 2기 때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된다고 보면 되는데 진행될수록 완치율이 떨어지니까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2cm 이내 작을 암 시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제 자기가 위험성이 있다 하면은 검사를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요즘에 이제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네. 조금 불안한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게 완전히 해결되려면 3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벌써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고 이후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농산물에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현지인들은 잘 안 먹는데 워낙에 이제 한 3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헐값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식당에서 주로 많이 소비하지 않을까. 네?
보통은 외국인들은 안 사 먹는데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너무 자주 가서 의심되는 농산물을 먹었을 때 향후에 몸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는 상태예요. 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갑상선 암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혹시 자기가 의심이 된다 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봤는데요. 미리미리 검사해서 너무 늦게 발견되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